내일은 로마로 가보자. 어디든 가보자. 당신 댁에 세계 일주를 다 해보네. 당신이 걸을 수 없다면 내가 당신의 다리가 되어줄게. 세상에서 가장 로맨틱한 이 약속이 사실은 서로의 목을 죄는 족쇄였다면 여러분은 믿으시겠습니까? 5년간 아내를 등에 업고 전 세계를 돌았던 한 남자의 눈물겨운 헌신, 그 뒤에 숨겨진 소름 돋는 반전 이야기가 공개됩니다.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 지금 이 사연을 함께 듣고 계신 분들에게 건강하세요 또는 행복하세요 같은 따뜻한 인사를 댓글로 한마디만 나눠주세요. 누군가에게 복을 빌어주는 예쁜 마음씨는 결국 나에게 더 큰 행운으로 돌아온다고 합니다. 정겨운 인사 나누며 구독과 좋아요로 이 다락방 열차에 오붓하게 머물다 가셔요. 해발 3,000m, 만년설이 덮인 알프스의 공기는 폐부를 찌를 듯 차가웠지만 그곳을 가득 채운 사람들의 박수 소리는 뜨거웠습니다. 석주는 거친 숨을 몰아쉬며 아내 은수를 등에 단단히 업어 올렸습니다. 5년 전 사고로 다리의 감각을 잃은 아내에게 세상 모든 높은 곳을 보여주겠다던 약속을 지키는 순간이었습니다. 주변의 외국인 관광객들은 이 동양인 부부의 헌신적인 사랑에 원더풀을 연발하며 카메라 셔터를 눌러댔습니다. 석주의 얼굴에는 세상에서 가장 인자한 남편의 미소가 걸려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미소는 호텔방 문이 닫히는 순간 서리가 내린 듯 차갑게 식어버렸습니다. 석주는 아내를 침대에 거칠게 내려놓고는 곧장 화장실로 향했습니다. 거울 속에 자신을 응시하는 그의 눈빛은 조금 전의 다정함과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그때 세면대 위에 놓인 휴대폰이 진동했습니다. 발신번호 표시 제한. 석주의 미간이 꿈틀거렸습니다. 전화를 받자마자 들려오는 낮은 목소리. 강석주 씨, 경치 좋습니까? 공소시효까지 딱 일주일 남았더군요. 석주는 대답 대신 전원을 꺼버렸습니다. 손끝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침대 밑 깊숙이 숨겨둔 여행용 가방을 꺼냈습니다. 지퍼를 열자 드러난 것은 옷가지가 아니었습니다. 빽빽하게 채워진 달러 뭉치와 신분을 세탁한 가짜 여권들. 이것은 여행 자금이 아니라 도피 자금이었습니다. 석주는 아내 은수를 돌아보았습니다. 그녀는 멍한 눈으로 창밖의 설산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은수야, 내일은 이탈리아로 간다. 거기만 지나면 이제 다 끝이야. 석주의 목소리는 다정했지만 그의 손은 가방 속에 숨겨진 피 묻은 가죽 장갑을 꽉 쥐고 있었습니다. 5년 전 그날 뺑소니 사고 현장에서 그가 미처 처리하지 못한 유일한 증거물이었습니다. 석주는 대야에 물을 떠와 은수의 가느다란 발을 닦아주기 시작했습니다. 겉보기엔 지진한 간병이었지만 그의 신경은 온통 방문 너머 복도 소리에 곤두서 있었습니다. 누군가 복도를 지나가는 발소리가 들릴 때마다 석주의 손목 근육 바짝 긴장했습니다. 여보, 나 무서워. 누가 우리를 쫓아오는 것 같아. 은수가 갈라진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석주는 아내의 눈을 빤히 응시하며 입술에 손가락을 갖다 댔습니다. 쉿, 아무 일도 없을 거야. 내가 당신의 다리잖아. 내가 다 해결해. 석주의 미소 뒤로 거대한 어둠이 일렁였습니다. 시청자들은 이때 직감할 것입니다. 이 아름다운 여행이 사실은 피로 얼룩진 도망의 기록이라는 것을요. 로마의 뜨거운 태양 아래 석주의 등은 축축하게 젖어 들어갔습니다. 콜로세움을 배경으로 기념사진을 찍는 사람들 틈에서 석주는 본능적인 위협을 느꼈습니다. 50m 뒤 낡은 가죽 재킷을 입고 담배를 물고 있는 사내. 5년 전 사고 담당 형사였던 박 형사였습니다. 지옥 끝까지 쫓아온다더니 석주는 이가 갈렸습니다. 그는 휠체어 손잡이를 꽉 쥐고 인파 속으로 파고들었습니다.
휠체어 바퀴가 돌길에 덜컹거릴 때마다 은수의 몸이 위태롭게 흔들렸지만 석주는 멈출 수 없었습니다. 강석주 씨, 잠시 얘기 좀 하시지. 박 형사의 목소리가 광장에 울려 퍼졌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집중되었습니다. 석주는 당황한 기색을 지우고 인자한 미소를 지으며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아니, 형사님이 여기까지 어쩐 일이십니까? 저희 집사람 여행하는 것까지 방해하러 오신 건 아니겠죠? 주변 사람들이 박 형사를 무례한 사람으로 몰아세우기 시작했습니다. 박 형사는 코웃음을 치며 주머니에서 사진 한 장을 꺼내 석주의 눈앞에 들이밀었습니다. 그것은 5년 전 찌그러진 차량 옆에 누군가 쓰러져 있는 참혹한 현장 사진이었습니다. 이 사람 당신이 밀어버린 거잖아. 그리고 살아있던 사람을 산에 버렸지? 박 형사의 낮은 속삭임에 석주의 눈동자가 미친 듯이 떨렸습니다. 순간 석주는 주변의 시선을 아랑곳하지 않고 박 형사를 인근 골목으로 거칠게 밀어 넣었습니다. 증거 있어? 증거 가져오라고. 석주의 포효는 짐승의 것과 같았습니다. 그 와중에 휠체어가 중심을 잃고 쓰러지며 은수가 바닥으로 굴러떨어졌습니다. 아! 은수의 비명소리가 골목을 울렸습니다. 석주는 박 형사의 멱살을 잡은 채 은수를 바라보았습니다. 도와줘야 하지만 여기서 박 형사를 놓치면 모든 게 끝장이라는 공포가 그를 지배했습니다. 결국 모여든 관광객들 때문에 석주는 박 형사를 놓아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는 바닥에 쓰러진 은수를 안아 올리며 세상에서 가장 비통한 남편의 얼굴로 연기하기 시작했습니다. 미안해, 여보. 나 때문에. 저 사람이 오해를 해서. 석주는 은수의 무릎을 정성스럽게 문질렀습니다. 하지만 고개를 숙인 그의 입가엔 기괴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박 형사가 떨어뜨리고 간 수첩 속에서 아들 민수와의 연락책을 찾아냈기 때문입니다. 석주는 이제 수단과 방법을 가리고 않을 것입니다. 이 여행의 종착지는 천국이 아니라 누구도 찾지 못할 지옥이 되어야 했습니다. 이탈리아를 탈출해 도착한 곳은 아프리카였습니다. 추격을 피하기 위해 선택한 사막 횡단은 무모한 도박이었습니다. 지프차의 엔진은 모래 폭풍을 견디지 못하고 멈춰버렸고 가이드는 돈과 물을 챙겨 밤사이에 달아났습니다. 섭씨 40도가 넘는 고열의 사막. 은수는 탈수 증세로 의식을 잃어가고 있었습니다. 물. 여보, 물 좀. 은수의 입술은 가뭄든 논바닥처럼 갈라져 있었습니다. 석주는 미친 듯이 모래를 파헤쳤지만 나오는 것은 차가운 모래뿐이었습니다. 그의 완벽했던 계획이 자연의 위험 앞에 무너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그때 지평선 저 멀리서 먼지바람을 일으키며 낡은 트럭 한 대가 다가왔습니다. 구조의 손길인 줄 알았던 그들은 총과 칼로 무장한 현지 강도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석주의 가방을 뒤져달러 뭉치를 발견하고는 환호했습니다. 강도 한 명이 은수의 목에 걸린 결혼 반지까지 빼앗으려 들자 석주의 안에서 잠자고 있던 괴물이 깨어났습니다. 내 아내 건드리지 마. 석주는 맨손으로 강도의 칼날을 움켜쥐었습니다. 손바닥에서 붉은 피가 분수처럼 솟구쳤지만 그는 통증을 느끼지 못하는 듯 했습니다. 석주는 짐승처럼 울부짖으며 강도에게 달려들었습니다. 평소에 점잖은 노신사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손이 지켜지는 것도 모른 채 강도의 목을 졸랐고 눈을 손가락으로 찔렀습니다. 그 처절하고 잔혹한 폭력 앞에 강도들은 오히려 겁을 먹고 도망치기 시작했습니다. 은수는 휠체어 위에서 떨며 그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30년을 함께 산 남편의 낯선 모습,
사람을 죽일 듯이 몰아붙이는 그 광기는 그녀가 알던 석주가 아니었습니다. 석주는 피칠갑이 된 채 은수에게 다가와 그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괜찮아, 은수야. 내가 지켰어. 내가 다 지켰다고. 밤이 찾아온 사막은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겨우 구한 물로 은수를 간호하던 석주는 불길 속을 멍하니 응시했습니다. 강도들이 가져간 가방 안에는 돈뿐만 아니라 석주가 끝까지 지키려 했던 비밀 장부가 들어 있었습니다. 아들 민수가 한국에서 저지른 횡령과 석주의 살인을 덮기 위해 사용된 뇌물 목록이었습니다. 이제 돌아갈 길은 완전히 끊겼습니다. 석주는 은수의 다리를 주무르며 나직이 은조렸습니다. 우리 이제 아무데도 못 가. 여기서 같이 죽는 거야. 그 말은 사랑의 맹세라기보다 함께 지옥으로 가자는 동반 자살 선언처럼 들렸습니다. 기적적으로 구조되어 도착한 모로코의 한 안가. 석주는 사막에서의 사투로 지쳐 깊은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방 안에는 정적만이 감돌았습니다. 그때였습니다. 5년 동안 단 한 번도 움직이지 않았던 은수의 다리가 미세하게 떨리더니 이내 침대 밖으로 천천히 내려왔습니다. 그녀는 마치 기적처럼, 아니 아주 익숙한 듯 두 발로 바닥을 딛고 일어섰습니다. 휠체어 없이도 그녀의 걸음걸이는 당당하고 거침없었습니다. 은수는 잠든 남편을 차가운 눈빛으로 내려다본 뒤 그의 옷 안주머니에서 소형 녹음기를 꺼냈습니다. 녹음기 속에는 석주가 사막에서 강도들과 싸우며 내뱉었던 자백들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내가 그놈을 죽였어. 내 아내를 이렇게 만든 놈을 내가 산채로 묻었다고. 석주의 절규가 흘러나오자 은수의 입가에 비릿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사실 은수는 사고 후 1년 만에 다리가 완치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휠체어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남편의 죄책감을 동력 삼아 전 세계를 여행하고 그의 재산을 합법적으로 가로채기 위해 마비 환자 연기를 해온 것입니다. 그녀는 이미 박 형사와 연락하며 남편을 막다른 길로 몰아넣고 있었습니다. 박 형사님, 준비됐어요. 아이슬란드로 갈 거예요. 거기서 모든 걸 끝내죠. 은수의 목소리는 얼음처럼 차가웠습니다. 그녀에게 석주는 사랑하는 남편이 아니라 자신의 화려한 노후를 위한 티켓이자 죗값을 대신 치러줄 희생양일 뿐이었습니다. 5년 전 그날의 사고 역시 사실은 은수가 도박빚에 시달리다 남편의 보험금을 노리고 자초한 일이었다는 사실을 석주는 꿈에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은수는 녹음기를 다시 제자리에 넣고 아무 일 없었다는 듯 휠체어에 앉아 눈을 감았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잠든 줄 알았던 석주의 눈이 번쩍 떠졌습니다. 그는 몸을 일으키지 않은 채 낮은 목소리로 내뱉었습니다. 은수야, 아까 서 있을 때 보니까 키가 더 커진 것 같더라. 은수의 몸이 돌처럼 굳어버렸습니다. 석주는 천천히 일어나 은수에게 다가갔습니다. 너가 걸을 수 있다는 거 내가 모를 줄 알았니? 내가 박 형사한테 매일 밤 문자 보내는 거 내가 못 봤을 것 같아? 석주의 눈에서 눈물이 한 방울 떨어졌습니다. 그것은 배신감 때문이 아니라 서로가 서로를 지옥으로 밀어넣고 있었다는 참담함 때문이었습니다. 이제 두 사람의 진짜 전쟁이 시작되려 하고 있었습니다. 아이슬란드의 창밖은 온통 하얀 지옥이었습니다. 휘몰아치는 눈보라는 창문을 깨부술 듯 두드렸고 그 안의 공기는 얼음보다 더 차갑게 얼어붙었습니다. 석주는 은수의 휠체어를 거칠게 벽으로 밀어붙였습니다. 평생을 다 바쳐 지켰던 아내, 그녀의 다리가 되어주겠다던 맹세가 얼마나 우스꽝스러운 광대극이었는지 깨닫는 순간이었습니다. 언제부터였어? 언제부터 나를 비웃으며 그 의자에 앉아 있었던 거야?
석주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은수는 겁먹은 기색도 없이 고개를 쳐들었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더 이상 가련한 환자가 아니었습니다. 비웃다니요, 여보. 당신이 만들어준 이 안락한 의자가 얼마나 편했는데. 당신은 살인자고 나는 그 살인을 덮어준 공범이야. 우리가 전 세계를 돌며 본 게 풍경인 줄 알아? 당신이 버린 그 사람의 비명 소리였지. 은수의 비아냥거림은 석주의 가슴 등에 칼을 꽂는 것보다 더 아팠습니다. 5년 전 석주는 아내의 병원비를 벌기 위해 무리하게 운전하다 사고를 냈고 공포에 질려 피해자를 산속에 유기했습니다. 하지만 그 사고를 유도한 것이 아내의 도박빚을 갚기 위한 보험금 사기였다는 진실이 이제야 드러나고 있었습니다. 그때 석주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한국에 있는 아들 민수였습니다. 아버지, 제발 이제 그만하세요. 박 형사님이 다 알아냈대요. 어머니가 형사님하고 거래했다는 것도요. 아버지 혼자 다 뒤집어 쓰게 하려고. 아들의 절규에 석주는 무너져 내렸습니다. 자신은 아내를 위해 괴물이 되었는데 아내는 아들을 이용해 자신을 사지로 몰아넣고 있었습니다. 석주는 허망한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민수야, 미안하다. 이 못난 아비를 용서하지 마라. 석주는 전화를 끊고 은수를 응시했습니다. 그녀는 여전히 무표정하게 손톱을 다듬고 있었습니다. 석주는 가방 깊숙한 곳에서 피 묻은 가죽 장갑을 꺼내 테이블 위에 놓았습니다. 은수의 눈동자가 처음으로 크게 흔들렸습니다. 이게 뭔지 알지? 내가 그날 밤 내 차 트렁크에 몰래 넣어뒀던 증거물. 나를 영원히 내 노예로 만들려고 했던 그 장갑 말이야. 석주의 눈에는 이제 분노조차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오직 지독한 허무함 뿐이었습니다. 너는 끝까지 이 의자에서 내려오지 못할 거야. 내가 그렇게 만들어줄 거니까. 석주는 장갑을 다시 챙겨 넣고 외투를 집어들었습니다. 박 형사가 숙소 앞까지 도착했다는 전조등 불빛이 창문에 비치고 있었습니다. 검은 모래 해변 레이니스파라의 파도는 집어삼킬 듯 흉포했습니다. 석주는 말없이 은수의 휠체어를 밀며 파도가 닿는 지점까지 걸어갔습니다. 차가운 바닷물이 은수의 구두를 적시고 다리를 덮쳤지만 그녀는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여기서 일어나는 순간 그녀가 5년간 쌓아온 피해자라는 성벽이 무너지기 때문입니다. 여보, 추워. 제발 돌아가자. 은수의 목소리에 공포가 섞이기 시작했습니다. 석주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추워. 내가 죽인 그 사람은 이보다 훨씬 더 차가운 산속에서 죽어갔어. 기억 안 나? 석주는 주머니에서 편지 한 통을 꺼내 은수의 무릎 위에 올렸습니다. 이건 내 유서이자 자백서야. 모든 죄는 내가 지고 간다. 내가 원하던 대로 넌 깨끗한 피해자로 남겠지. 은수의 눈에 희망의 빛이 스쳤습니다. 하지만 석주의 다음 말은 잔인했습니다. 대신 넌 평생 걸어선 안 돼. 만약 내가 휠체어에서 일어나는 순간 이 편지의 복사본이 세상에 공개될 거야. 넌 평생 감옥 같은 이 의자에 갇혀 사는 거야. 멀리서 경찰차의 사이렌 소리가 바람을 타고 들려왔습니다. 안 돼. 이럴 순 없어. 은수는 결국 참지 못하고 휠체어에서 벌떡 일어나 도망치려 했습니다. 하지만 5년간 쓰지 않은 근육은 비명을 질렀고 무거운 모래는 그녀의 발목을 잡아 끌었습니다. 은수는 꼴사납게 모래바닥에 처박혔습니다. 멀리서 박 형사가 대원들과 함께 달려오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은수는 필사적으로 다시 휠체어로 돌아가려 했지만 석주가 휠체어를 발로 멀리 차버렸습니다. 연기는 끝났어. 이은수. 석주의 냉소적인 목소리가 파도 소리에 섞여 들렸습니다.
박 형사가 숨을 헐떡이며 그들 앞에 섰습니다. 강석주, 이제 끝이다. 당신을 살인 및 사체유기 혐의로 체포한다. 박 형사의 총구가 석주를 겨냥했습니다. 석주는 천천히 두 팔을 들어 올렸습니다. 그의 얼굴엔 기묘한 평온함이 서려 있었습니다. 바닥에 쓰러져 모래 범벅이 된 은수는 박 형사를 보며 다시 비련의 여주인공 흉내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형사님, 살려주세요. 이 사람이 저를 죽이려고. 하지만 박 형사의 눈빛은 싸늘했습니다. 그는 이미 모든 진실이 담긴 아들 민수의 제보를 받은 상태였습니다. 깎아지른 절벽 위 세 사람의 그림자가 길게 늘어졌습니다. 석주는 박 형사에게 다가가 두 손을 내밀었습니다. 형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모든 건 제가 했습니다. 저 여자는 제 광기에 희생된 가련한 환자일 뿐입니다. 석주의 거짓 자백에 박 형사는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당신 끝까지 저 여자를 지키려는 건가? 아니면 저 여자를 지옥에 가두려는 건가? 석주는 대답 대신 희미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차갑게 철컥거리는 수갑 소리가 절벽의 정적을 깨뜨렸습니다. 은수는 혼란스러웠습니다. 석주가 자신을 공범으로 지목하지 않은 것은 다행이었지만 그것이 곧 자신의 영원한 투옥을 의미한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이제 그녀는 세상 사람들 앞에서 평생 다리를 못 쓰는 천사 같은 아내로 살아야만 했습니다. 조금이라도 다리를 움직이는 날에는 석주가 남긴 증거물들이 그녀의 목을 조를 것이었습니다. 여보, 왜 그랬어? 왜? 은수의 외침에 석주는 마지막으로 그녀의 눈을 똑바로 응시했습니다. 사랑하니까. 우리가 시작한 이 연극, 무덤까지 가져가야지. 경찰차 뒷좌석에 올라탄 석주는 멀어지는 은수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어느새 몰려든 현지 기자들과 유튜버들이 휠체어에 앉아 오열하는 은수를 찍어대고 있었습니다. 세상은 다시 한번 살인마 남편에게 끝까지 헌신하다 버림받은 비극의 아내라며 그녀를 추켜 세울 것입니다. 그것은 은수가 그토록 원하던 명예였지만 동시에 가장 잔혹한 형벌이었습니다. 석주는 눈을 감았습니다. 아들 민수에게는 이미 모든 재산을 사회에 환원하고 속죄하며 살라는 유서를 남겼습니다. 이제 그에게 남은 것은 차가운 감방뿐이었지만 마음만은 처음으로 가벼워졌습니다. 박 형사는 부부가 떠난 절벽 끝에서 석주가 일부러 떨어뜨린 작은 녹음기를 발견했습니다. 거기엔 은수가 석주를 협박하고 보험금을 노려 사고를 공모했던 모든 육성이 담겨 있었습니다. 박 형사는 그것을 당장 증거물로 제출할 수 있었지만 석주의 마지막 부탁이 떠올라 멈췄습니다. 형사님, 저 여자가 평생 그 휠체어라는 감옥에서 스스로를 벌하게 해주십시오. 박 형사는 녹음기를 주머니에 넣으며 은조렸습니다. 지독한 사랑이군, 아니, 지독한 복수인가. 1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한국으로 돌아온 은수의 삶은 겉보기에 평온했습니다. 올해의 아내상을 받고 그녀의 사연은 책으로 출간되어 베스트셀러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거대한 저택 안에서 은수는 철저히 혼자였습니다. 아들 민수는 어머니를 단 한 번도 찾지 않았고 모든 연락을 끊었습니다. 은수는 아무도 없는 밤이면 휠체어에서 일어나 거실을 미친 듯이 뛰어다녔습니다. 하지만 밖에서 인기척만 들리면 다시 휠체어로 다급히 뛰어들어 다리를 못 쓰는 척 연기해야 했습니다. 그것은 숨막히는 고통이었습니다. 그녀는 한 달에 한 번 석주의 면회를 갔습니다. 수의를 입은 석주는 오히려 밖에서보다 훨씬 건강하고 평온해 보였습니다. 은수야, 요즘도 여행 가고 싶니? 휠체어 타고 가는 세계 여행 참 좋았지? 석주의 인자한 물음은
은수에게 채찍질과 같았습니다. 은수는 유리창을 두드리며 소리쳤습니다. 차라리 내가 공범이라고 말해. 나도 감옥에 보내달란 말이야. 이 휠체어에서 제발 나를 꺼내줘. 하지만 석주는 그저 미소 지으며 자리에서 일어날 뿐이었습니다. 아니, 넌 거기 있어야 해. 그게 내가 선택한 삶이잖아. 집으로 돌아온 은수는 마당에 덩그러니 놓인 빈 휠체어를 바라보았습니다. 이제 그녀에게 휠체어는 신체의 일부가 되어버렸습니다. 멀쩡한 두 다리를 가지고도 평생을 앉아서 살아야 하는 형벌. 석주는 죽음보다 더 잔인한 가면의 삶을 그녀에게 선물한 것입니다. 권선징악은 멀리 있지 않았습니다. 탐욕으로 시작된 여행은 결국 스스로를 가두는 감옥이 되어 끝이 났습니다. 은수는 차가운 휠체어 손잡이를 잡으며 오늘도 죽지 못해 연기를 시작합니다. 오늘 하루도 행복하세요. 카메라를 향해 억지 미소를 짓는 그녀의 눈에서 피눈물 같은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이번 이야기 여러분은 어떻게 보셨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소중한 생각을 자유롭게 남겨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다락방 열차가 다음 역을 향해 나아가는데 가장 큰 힘이 됩니다.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